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퇴근은?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거들 제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식 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헬스부는 어제 세월호 인양을 오는 4월 16일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침몰 이후 무려 3년 만입니다. 그 사이 세월호 선체에는 140여 개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1m가 넘는 큰 구멍도 여러 개죠. 그 정도 크기면 증거는 다 빼낼 수 있는 크기 아니겠냐며 유가족들은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 무리도 아닌 것이 애초 정부는 선체 딱 2개의 구멍만 뚫으면 된다며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또한 해수부는 유가족들의 참관도 절대 안 된다고 막아왔죠. 유가족들이 동고차도에 텐트까지 치고 망원경과 카메라로 인양 과정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미뤄져 왔던 인양이 이번에 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인양된 선체를 조사할 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회 없이 해수부가 직접 선체를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기 정부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해수부가 조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해수부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아프실 예정이라고 보도해 왔는데, 관련 뉴스가 어제 쏟아졌어요. 그죠? 네. 전해주십시오. 출석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9시 반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했고, 예. 여기 대해서 예, 박 대통령 쪽도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안 아프실 예정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안 아프신 예정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조사를 잘 받겠다,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언제나 안 그랬나. 그 말은 사실 의미가 없고, 그렇게 말해놓고 항상 막판에 안 했으니까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유영하 변호사의 자택 등장이에요. 제가 이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 변호사가 등장한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검찰수사 국면 처음 맞이했을 때, 작년 11월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키워드를 꺼내서 공전 히트를 쳤죠. 근데 이분이 다른 변호사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을 아예 만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변호인단에도 불구하고,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란 말이죠. 이, 문고리 3인방과 인연이 깊다. 네. 네. 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혜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주 오래됐고, 관계가 깊다. 그리고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당시 경선 때 BBK 문제. 네. 터졌을 때, 미국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 씨를 만나러 간 게 바로 유 변호사였었고, 그리고 이제 공천도 받아서, 지난번 공천 때, 12년 공천 때는, 군포였던가요? 거기 출마했었죠. 네네. 이번에는 떨어지셨죠? 경선에 떨어졌죠, 예. 그 지역 유세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번 이상 했을 정도로, 각별히 챙겼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탄핵 국면에 문고리 3인방이 이제 청와대를 나간 이후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이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게이트키퍼? 메시지 전달자? 그런 역할을 했을 공산이 아주 높은 걸로 추정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헌재 재판은 등장 안 했어요. 생각해보시면. 제일 첫 번째 신임을 받는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직접 노출도 그 이유는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메시지 전달자,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는데 등장했단 말이지, 이번에.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자택에. 그러니까 꼭 만나서 논의할 중요한 사항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검찰 출석이고. 만약 예정대로 할 거였다면 굳이 그렇게 만났을 필요가 없었다. 작전이 변경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안 아프실 예정으로 바뀌는 것으로 저는, 그런 시그널이다. 네. 안 그랬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유 변호사 지난해 말에 나왔던 보도 보면요.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리 챙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국정원 그렇죠. 2차장이나 기조실장 자리 계속 올렸는데 네. 최순실 씨가 커트했었죠. 그때 다른 사람이 결국 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커트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다 통틀어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서석구 변호사하고 김평우 변호사는 아웃됐잖아요. 네,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략이, 기존 대응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아마 변호인단 내에서 회의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기조를 정하고, 그 기조를 가지고 이제 만나러 간 거겠죠. 네. 안 아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형사 정관들도 찾는다고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쉽게 찾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했었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합류 제안했는데 본인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참여하기 어렵죠. 왜냐면 변호인단이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조를 바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제 소석구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가 그 모더스고 찾아가셨잖아요. 그때 거절당한 게. 네네, 그제. 예. 예, 미리 전화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예. 본인이 아마 아웃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필을 하러 간 건가요? 예. 어필이라기보다는 모르죠. 그동안 뭐 자신이 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든지 뭐 그랬을 텐데, 듣기 싫다! 가 아니었겠는가. 굳이 거기까지 왔는데 안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자, 하여 저는 안 아프실 예정으로, 건강을 회복하시는 예정으로 기운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럼 21일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는 아주 거죠? 높아졌다고 예. 봅니다. 그냥 이 말만, 기사만 나왔으면 저는 여전히 아프실 예정으로 봤을 텐데, 이영하 변호사의 자택 방문은, 시간이 완전히 바뀐 거다. 이건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모든 언론이 봐도. 그래서 안 아프실 예정으로 이제. 이게 다 이제 아프실 예정일 수 있었는데, 친박 의원들이 첫날부터 밑밥을 뿌리잖아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도 아프실 예정인 것 같다고 마중 밑밥을 뿌렸지 않습니까? 네. 밑밥론 1장 1절에 써있거든요. 밑밥에는 밑밥으로 상대하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오늘 반응 사는 날이거든요. 목요일 아침. 건강 회복에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는 기록되길 원합니다. 건강하셔야죠. 예, 이 조사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화요일에 안 아프실 예정으로 저는 바꿉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이후부터요, 문서 파쇄기 26대 샀다라는 JTBC 보도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요. 지난해 9월 27일에 2대를 구매 요청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최순실 씨가 인사 개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뒤입니다. 네, 거의 첫 보도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26대를, 그때 보도 나온 다음에 2대를 사고, JTBC 태블릿 PC 보도 다음 날에 또 사잖아요. 몇 대를 샀다고. 6대 추가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구속된 직후에 또 몇 대? 6대를 사고요. 네, 특검 수사 진행되면서 몇 대? 6대를 또 삽니다. 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전날도 6대. 6대, 이렇게. 예. 그래서 총 26대. 얼마나 많았으면은 이렇게 파쇄기를 9월 이후 요런 특정 시점 때만 계속 샀다는 거죠. 9월 이전에 한 대도 안 샀어요. 한 대도. 그렇죠. 6개월 동안은 전혀 산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필요했던 이유가요. 당연히 증거인멸 쪽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 자꾸 예우 얘기 나오는데 뭐 전 대통령 예우할 수, 저도 그래서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안 아프실 예정이라고. 얼마나 표현이 예우스럽습니까? 자, 다음 수사 주시죠. 네, 경찰이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을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각됐어 봐요, 탄핵이. 사법 처리하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겠죠. 네. 수사해야 될 대상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속칭 친박 집회를 하면서 격렬한 여러 집회들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 SBS가 관련된 보도를 좀 했습니다. 속칭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와 친박단체 간부들 그리고 정경련 임원들이 긴밀하게 연락했다라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건데요. 이들 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겁니다.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사진을 불질렀던 반액 방김 대표 있거든요. 그 사람 통화 기록을 보면요. 이재만, 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과 통화를 했다는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됐던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름도 나오고요. 또 허현준 행정관과는 계속해서 통화했다라고 합니다. 허현준 행정관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어버이연합에 정경련 자금을 지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이죠. 예, 받고 있는 분인데 그 특검도 이들 단체에 60억 이상 지원해놨다고 밝혔고 특검이 밝힌 것만요. 정경련 이해곳에서 돈이 얼마나 하는지는 특검도 아직은 밝히지 못했거나 혹은 밝힐 시간이 없었거나 그래서 듣고 이게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주소 공개했던 팟캐스트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통화한 기록을 보면요. 허 행정관과 100차례 이상 연락을 했습니다. 특히 탄핵 국면이었던 11월 이후부터는요. 석 달 동안 36번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할 수 있죠.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기와 내용이 문제인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구도를 보면 청와대가 이런 행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거나 또는 그 정경련 자금을 어버이연합에 지휘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제실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청와대 행정관들이 친박단체 대표들한테 오더를 하죠. 어떤 일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오더를 받은 친박단체는 정경련에 연락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구도를 보면. 정경련에 연락해서 이런 집회를 하니까 얼마를 내놔라. 금고죠, 금고. 자기들한테는. 돈을 내놔라. 하고 정경련은 그러면 이런 단체들한테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고 예. 그리고 청와대는 다시 기업들에게 정경련을 통해서 빠져나간 그 빈 금고를 기업들한테 얘기해서 채워주고 이 사이클을 만들어 와서 지금까지 이런 단체들을 운영해 왔다는 거잖아요. 보면 그런 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통화 관계 속에서. 네, 또 통화를 계속 주고받았던 일정들을 보면요. 항상 그런 행사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인터넷 방송, 생중계 중. 순서가 아마 이런 행정관으로부터 먼저 전화 받고 우선 일정을요. 예. 예.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 근거하에 이제 돈 내놓으라고 하고 돈 주고 비면 또 채워주고 이 사이클 그렇게 이 집회들은 말이죠. 돈을 끊으면 끝나요. 이 사이클은 돈을 딱 끊으면 이념이 아니라 사실 이권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딱 끊으면 이 사이클은 끊어진다. 그리고 이걸 행정관 혼자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이제 그 재벌들이 60억 이상 지원했다 밝혀진 것만 해도 그런데 이 돈 어떻게 행정관 혼자서 재벌들한테 전화해서 몇십억씩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사실. 그 친박 집회 누가 하라고 했고 누가 그 돈을 주라고 했고 행정관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죠. 네. 앞으로 이것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이라고 예, 그러죠. 예. 허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던 날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서 올리기도 했거든요. 아직도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는 12척 있을 수 있죠. 네. 본인이 이순신이 아닐 뿐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선 날짜가 5월 9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대선 날짜를 확정한 건데요. 그리고 자신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아쉬워하겠어요. 네. 야권에서는 오히려 안타까워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심상정 대표는 아예 이 방송 나오셔서 그런 취지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좋아한다고. 아니, 이분 이제 보수 중에서 지지율도 높긴 하지만 확장성의 관점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좀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지금 오늘 아침은. 멍한 날이라.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부감도 가장 높은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 비호감도. 네. 예. 네. 그래서 이 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보수 쪽으로 우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표가 참 묘한 게, 예를 들어서 15% 정도를 유지하던 황권한 대행의 표가 예를 들면 지금 그 바로 뒤에 있는 홍준표 도지사한테 다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가 지금 3% 이런 수준인데 갑자기 7, 8%가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표라는 게. 이 표는 예를 들면 절대 안 갈 것 같은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 문재인 전 대표한테도 가고요. 안희정 도지사한테도 가고 이재명 가장 반대편에 서 있을 것 같은 이재명 골고루 흩어져요. 안철수 대표한테도 가고요. 유승민 전 대표한테도 가고요. 다 가요. 그래서 아마도 모든 후보들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한 3% 정도씩 아직 여론조사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승할 것이고 물론 홍준표 도지사가 좀 더 많이 받겠죠. 다른 후보들이 2% 정도 받으면 홍준표 도지사는 한 3%, 4%. 그러니까 확 다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심이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네,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황권한 대행을 한 번에 대체하는 한 15%짜리 보수 후보가 탁 등장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당장 김황식 전 총리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네, 오늘 오후에 여론조사 나올 테니까 한번 보죠. 네. 하지만 한 번에 다 받아가지 못한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아침 원내 3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5월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개헌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워낙 야당세가 강하니까, 민주당세가 강하니까 뭐 연대할 수 있죠. 연대할 수 있는데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개헌으로 전선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선언을 할 수 있죠. 이 선언을 했다는 게 마치 5월 9일 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그냥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을. 예, 당장 발의조차 사실 힘듭니다. 150석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통과시킬 법이 없어요. 법이 있어야 통과시키죠. 발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거든요. 20일 이상 공고하고 나면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20일 이상 공고해요. 예. 그러면 4월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60일 이내 의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국회 의결한 이후에 30일 이내 국민투표니까 언제 해요 이게. 대선 끝납니다. 네. 게다가 200명 이상이 그 의결해야 단일화도 없지만 현재 의결해야 통과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최소한 30명 이상 거기에 동의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소위 개헌파들조차 당장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동참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국민의당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게 되는 셈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어요. 국민의당 지지층 사이에. 하지만 이 선언은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선언을 하고 소위 3지대 만들 테니까 여기 모여달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인 거죠. 실제 개헌이 당장 되는 건 아닌데 당장 개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다. 네, 실제로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보면요. 민주당 개헌파 속칭 의원들 전부 전수조사했는데요. 36명 중에 29명이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시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지만 정치적 선언을 한 거고 그 정치적 선언으로 이제 전선을 만들려는 노력이죠.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자, 제목 하나 정도 더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정치적 망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변호사요. 이걸 말이죠. 정부의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든가 이런 시민운동가들이 정치적 망명하는 거거든요. 네. 정부 지원을 듬뿍 받고 말을 잘 타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저는 4년 전에는 가능했었죠. 안 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은 1년 가까이 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의하고 하는데 1년 가까이 끌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게 지금 들어와서 오히려 조사받는 게 낫지. 그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다음 정부가 이 사건을 봐줄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아요. 저는 이건 이 변호사가 오랫동안 수임료를 받으려고 하는 구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 정기선 씨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약하게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 동정심도 받을 수도 있고. 예, 공장장의 조언이 덴마크까지 익지 못하고 갔습니다. 덴마크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한인 분들은 좀 연락 좀 해주십시오. 이 변호사, 왜냐면 1년 내내 수임료 받을 거 아니에요. 큰 돈을 번 거야, 이분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큰 호구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자, 내부자 둘입니다. 네. 다 아시죠? 네.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아직도 사무총장이신가요? 뭐 얼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지도부가 다 사퇴하는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다음에 지도 체제, 네. 비상대책위원회나 뭐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면은 저도 던지고. 평의원으로 다시. 자,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직책은 없지만 가장 잘 나가는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눈빛이 오늘 초롱초롱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수류탄 같은 거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네. 들고 오셨구나. 이제 독일에서 네. 그 독일 동포 한 분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이제 도왔던 분인데 네. 이 어른께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됐습니까? 네. 이분 말씀이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임모 박사가 삼성 장군의 딸이 삼성 별 3개짜리 네.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독일 가니? 잘 좀 도와줘라.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본인을 삼성 장군을 딸로 소개했군요. 네. 그랬던 모양이. 아니 저 임 박사라는 분이 독일의 그 어르신에게 네. 예. 그래서 도와주게 됐다는 건데요. 임모 박사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임모 박사 그분은 최순실의 어떤 후견 역할 이제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독일 교민에게 처음 최순실을 소개하고 독일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임모 박사였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그분의 사위가 그분의 사위가 부장판사인데요. 현재 부장판사다. 네. 네, 현재 부장판사다. 이모 부장판사인데요. 이모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예. 이분께서 지금 삼성 이재용 재판에 뇌물죄를 다루는 이재용을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 부장판사. 담당 책임 판사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부장판사다. 책임 판사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길 바라겠습니다. 우연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공정성에 크로스체크가 있을 거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네. 박근혜가 대포폰을 사용했다. 네.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였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장시호가 최순실의 아바타에다 10월 26일 날 이 방송에서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였습니까? 네, 사실이었습니다. 정유라가 입시를 부정으로 들어갔다.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였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네. 장유라가 국가대표를 부정으로 되었다.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였습니까? 그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14년부터 제가 최순실 추적하면서 네. 다소 좀 과장된 것일지언정 허위였던 적은 없습니다. 이거 임 박사라는 분과 이모 부장판사라는 분의 관계, 사위와 장인 이것은 지금 네이버 들어가 보면 나와요. 이름은 제가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 임모 박사가 현 41년생이고요. 41년생.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담당 부장판사의 장인인 것은 팩트고 네.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임모 박사가 최순실 씨가 독일로 처음 진출할 때 독일 교민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간다고 소개해준 사람이 맞느냐 이게 이제 남은 거네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전화를 받은 독일 교민한테 직접 들어오신 거고. 그럼요. 대체로 맞네요. 안민석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자기 사비를 거의 다 써가면서 이 최순실 일가들의 국정농단을 이렇게 조사하고 또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특히 독일은 저도 한번 다른 일로 같이 갔었는데 네. 안민석 의원은 벌써 독일 내에서도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걸 어떻게 해서 그 네트워크가 구축됐는지 그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니, 사무총장님께서는 지금 집안 싸움이나 지금처럼 잘 좀 제압하시고요. 지금 유승민하고 김무성기하고 지금 막 내전이 붙었는데 사무총장님께서 이걸 수습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뭐 며칠 전에도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큰 싸움이 붙을 뻔했는데 사무총장이 지혜롭게 잘 이걸 수습을 했다는 건데 사무총장이 지혜롭게 마이크를 던져가지고 모두를 제압하고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양쪽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단 수습을 했는데 근데 제2의 제3의 또 내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무총장님께서는 그쪽 집안이나 잘 챙기시고 아무튼 제가 지금 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당내 갈등이 있는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신생 정당이니까 당의 진로나 또 후보 선출 과정이라든지 비대위원장 누가 더군다나 당 지도부가 일괄 다 사퇴가 된 마당이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당의 자원 중에 이렇게 삼지대 협상이라든지 또 당의 예연을 확장하는 그런 노력에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정치적 역할과 영향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 세우자는데 또 반대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정당 내에서 그러고 고성고원에 소리 좀 나고 그런 거고 고성 좀 하셨죠? 그러다 보면은
그걸 이제 말긴 자꾸 그렇게 학살하지 마세요. 학살. 그 동료위원들끼리 예. 가까운 의원들끼리. 예. 좀 뭐 소리도 좀 지르고 그걸 또 제지하고 제어하는 과정에 또 소리도 좀 있어 보이는 거고 뭐 마이크 넘어가고 그런 거지. 아, 던진 게 아니고 마이크 혼자 넘어가구나. 그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외부에 이렇게 또 왜곡되게 알려낸다거나. 아무리 이 판이 아수라판이라도 그게 뭐 내부 집안 이야기를 무슨 나와서 좋은 공개적 일이라고 방송에서 하는 거는 그런 굳이 남의 상도덕에 집안 일에 그 별로 좋지도 않은 상도덕에 걸 이해되는 가지고 거고요. 우리 김어준 그걸 또 부회장 즐기는 또 그런 걸 김철수도 즐겨요. 상당히 지금 뭔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네. 이성을 찾으시고. 죄송하지만 아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재밌긴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재미 즐기시려면은 이 방송을 이재용 보시는 않아요. 재판 공정성에 대한 지금 이거 폭탄인데요? 제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사회라고 해서 반드시 그 영향을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절대로 장인과의 관계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도 분명히 그 예단이죠. 저는 절대로 예단이긴 한데 결코 법원에서 좀 놀랍긴 합니다. 그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의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단언코 의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의도를 했겠어요? 아무리 삼성의 힘이 크더라도 어떻게 이 판사 배정조차도 삼성이 의도해서 기획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을 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않다고 믿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네. 공정성에서는 네. 시비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우연이긴 하네요.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군요. 절대로 서류상으로 임모 박사가 최순실 독일 정착을 위하여 최초로 도와준 그 교민에게 전화했던 양반이다 하는 게 서류상에 드러나는 게 있나요? 이 게이트 국면에 네. 순간순간에 저에게 영감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세월호 애들입니다. 이거 역시도 네. 정말 이런 사실을 제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제가 독일을 가서 그런 어른을 만났고 우연히 그 얘기를 듣게 됐고 또 어떻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용 1차 심리가 불공정했다는 보도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예. 그 보도에 나타난 부장판사 이름이 1심 지난주 금요일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이 이미 시작됐어요. 네, 그렇죠. 네, 시작됐는데 그 1심에서 말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부장판사 이름이 이모 판사인데 네. 내가 들었던 이름인데?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임모 박사의 사위 그 이름하고 일치하더라고요. 그 우연히 알아요. 그럼요. 진짜 섬뜩한 거죠. 이거는 오로지 안민석 의원은 촉 하나로 아니죠. 영감이죠. 저는 영감. 네. 시호를 맞춘 거라든지 유라 관련된 거라든지 순간순간 제가 텍사스 사막에 숨어있는 간호장교 조대를 어떻게 찾았겠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진짜 순간적인 영감이었어요. 텍사스가 막 떠올랐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저분도 또 최순실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쓰던 의원회관 620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야 될 우주의 길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우주의 길은 좀 웃지 마세요, 지금 정의로운 우주의 길을 말하는 거래요. 그죠? 자신은. 그렇죠. 이거 불의와 맞서는. 야, 이건 정말 의외의 커넥션이네요. 의외. 그때 인연이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아니라. 방송에 오기까지 이 말씀을 드려야 말지를 정말 고심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결국엔 제가 본인의 촉에도 이건 좀 알려야 된다. 예, 국민께 그걸 알리고 이제 재판이 공정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서 되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야, 이 커넥션은 혹시 동명이인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확실해요? 네. 아마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자들의 취재가 잇따르겠네요. 네. 정의로운 기자들이 잘 취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바른정당의 이제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빈채로 가는 겁니까? 당분간? 그 부분은 정상적인 정당 체제로는 지도부가 일괄 총괄 사태가 되면은 바로 비상 조직인 비대위가 꾸려져서 누군가 데려오잖아요, 보통.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이렇게 채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불투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당내 사정은 이제 후보 선출을 위한 그 경선 관리 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후보가 선출되어지면은 선거 관리 선대위 체제,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당 전체가 선대위 체제로 가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 건데 뭐 총장으로서는 뭐 이런 거죠. 당무는 당이고 또 후보 선거 지원이든 지원일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 유승민 전 대표가 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는 당 전체가 유승민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는 건 당연하지만 당 전체가 선대위 체제가 되고 유승민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당을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보통 뭐 이런 큰 선거 때는 정당이 후보가 선출되어주면 후보 중심으로 그렇지만 당대표는 따르죠 보통은. 모든 지원과 또 뭐 일이 다 글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일상적인 또 정당 구조는 유지되어야 돼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의결은, 당대표, 이런 최고 결정에서 당대표가 없을 때는 이제 비대위라 그러죠. 비대위 위원장이 그걸 판단하고 결심하는데 그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는 이게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전 대표는 이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의미를 크게 이제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이 국면에서 할 일 다 했다? 뭐 본인으로서는 말 그대로 백의종군이라는 게 뭐 자신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나 또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그런 뜻, 야심을 다 버린 것 같아요. 저렇게 훌륭한 사무총장이 있는 최소한 이 국면에서는 버린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는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바른정당으로 탈당할 때는 거의 뭐 3분의 2 넘는 많은 의원들이 거의 한 70, 80% 해도 과언은 아니죠. 김무성 전 대표를 상당히 신뢰하면서 따라와도 과언이 아닌데 막상 이분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는 목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굳이 뭐 목표 의식이라고까지 단정 규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런 뜻이나 뭐 의지 이런 게 안 보여요 별로. 그러니까 그분을 많이 신뢰하고 따랐던 뭐 이 동료 의원들은 바른정당이 지금 진입멸렬하잖아요. 그래서 좀 흔히 말하는 삼지대 협상도 고문으로서 거기 가서 참여하고 누굴 만나고 이런 모습보다는 바른정당의 실질적으로 당력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당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나서는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든 여기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다시 영입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사실 김무성이라는 사람 한 사람 나서면은 기자들이 따라 붙는 숫자가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일들을 극구 이렇게 거부하고 물론 모르겠어요. 전체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요청하면 또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막 그것도 용이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의지를 별로 안 가져요. 김무성계는 사실상 와야 되고 있는 중입니까? 사실상 바른정당은 김무성계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총장님은 김무성계를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밝힙니다. 바른정당은 개파 개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정말 박근혜 정권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주로는 항상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파 없다. 이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김무성 자신이 뭐 개파 개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무미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는 절대 저런 방식으로 하면 사람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무성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사라지고 있다. 네, 와해라기보다는 본인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어떠한 뭐 정치적인 그런 행위 자체를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회에 김성택에 출범하나요? 탄생?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바른정당의 나무 집안일이라 가지고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성태 사무총장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이 내부는 김성태 사무총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 깔끔 끝나는 건데 그런 신의 한 수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참 미스터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사무총장에 계시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5%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희대의 미스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른정당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박쥐 아세요? 박쥐 정당에서 탈피되는 거예요. 박쥐가 낮에는 내발 동물이고 밤에는 저 새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 개혁을 지향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른정당이 순실당으로부터 뛰쳐나와놓고서 어제는 순실당하고 개헌하자고 또 손잡고 개헌한다는 이야기는 순실이 당을 부활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쥐정당이 되니까 국민들이 바른정당을 바른정당, 박쥐정당, 발음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박쥐정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사법처리 하라고 그러시고, 최순실 재산 몰수하라고 그러시고, 국가개혁하자고 그러시고, 이게 지금 합리적인 보수정당의 길입니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봐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박쥐정당으로 규정짓고, 저는 동명위원회에 대한 엄청난, 아무리 방송이지만은. 아니, 어제 왜 그 순실이당하고 손을 잡으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정권 탈환을 목전에 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별로 좀 탐탁치는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서 한 150석이 넘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사실상 200석이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요건이 갖춰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 실행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 저는
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선 전에 개헌은 현실적으로 안 쉽지 되지 않아요. 않아요. 그건 그런데 그런데 왜 순실이 당하고 아무리 개헌이 개헌을 하자고 뭐 그러셨어요? 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자유한국당을 좀 뭐 이 대선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이런 순실이 세력을 좀 지원했던 그런 흔히 말하는 인사들과 뭔가 순실이 당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 순실 세력이 아니라 순실이 당으로 그냥 표현. 사상에 사시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웬만큼 정리가 돼요. 네. 그럼 그 정리된 세력들과 이 개헌 추동 세력으로 우리가 연대를 해도 되는데 뭐 사실상 자유한국당에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개혁이 방점인데요. 지금 보세요. 이 스튜디오에도 한 10분 정도가 있는데 개헌이 대통령 중심대도 되고 의원 내각제일 수도 있고 의원 집중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다 틀려요. 국회의원 300명마다 다 틀려요. 이것을 2달 후에 개헌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전선을 만드는 슈퍼맨도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자고 나서는 것은 결국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이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말하자면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정권을 이제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나눠 먹어보자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최순실식입니다. 이게 명분은 좋죠. 아니 개헌해야 되죠.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그 속에 이제 사익이 있는 거예요. 당리당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순실을 닮아가면 안 되고요. 벌써 우리 안민석 의원의 이제 톤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제 벌써 집권당 그 사선으로서의 딱 스탠스가 잡히네 벌써 보니까. 예? 아니 근데 문제는 아니, 이 아직까지는 와중에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아니 그 우리가 안희정이 될 수도 있어요.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재명 도지사 안민석 됐습니다. 의원이 그런 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이해가 됐어요. 돼요. 네. 그런데 분명히 아직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에요. 그것도 제1야당이에요. 제1야당이 벌써로 이 집권당의 사선 의원처럼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는 안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길하고는 맞지 않죠. 그는 좀 반성하실 용의가 없어요? 예? 아니 왜 개헌을 거부해요? 그분은 개헌을 이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의 이 교훈은 뭐예요? 저항적 대통령 이 권력을 갖다 이제 분산시켜서 87년 낡은 군더더기 옷을 입고 뭐 이 대통령 한 사람이 그냥 최순실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거 이걸 아니 개헌을 하지 헌법을 말자고 개정해서 했으니까 고치자는데 그걸 반대하면 어떡해요? 최순실식으로 풀지 말자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그때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개헌을 찬성하긴 찬성한데. 그리고 어제 그 시점이 뭡니까? 개헌은 찬성하죠. 근데 시점이 문제인데 어제 시점이 한교안이가 불출마 또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는 반기문도 이렇죠. 한교안도 이렇죠. 패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서. 홍준표 도지사 있잖아요. 홍준표 도지사. 뭐 그분 되면 저희들은 뭐 속으로 땡큐죠. 근데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서 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이게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죠. 국민들도 5천만이 개헌의 방식에 대해서 다 틀려요. 이걸 어떻게 5월 9일 날 개헌 투표를 합니까? 이야기만 해봅시다. 그래도 명식이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된 이 시점에 한국을 개조해내지 않으면은 또 다음에 어려워요.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전에 개헌 약속 다 철저하게 국민들 앞에 그 강하게 공약하고 약속해놓고 막상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저항적 대통령제의 이 한의와 기쁨, 예?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누가 개헌한 사람 봤습니까? 다 개헌을 다 어떻게 해든 물거품으로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DJP 연합 같은 경우도 이거는 내각제 하겠다고 손잡고 선거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각제 하겠다고 손잡고 치는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DJP 내각제 그냥 물거품 됐잖아요. 그게 한국 정치의 신인데 우리 저 안민석 의원께서는 저런 분이 또 대통령 되면 저는 약속 지킬 거라고 보지만은 예? 이 뻔히 박지정당이라고 질르니까는 막 이성을 잃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사선 의원으로 이 정치 너무 잘하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내 손에 이제 끈이 들이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전 마치 대표는 남녀가 이제 막 만나가지고 아니 손도 안 잡고 뭐 한번 마음도 안 맞추고서 그냥 결혼 날짜부터 잡으면 안 되죠. 어떻게 내용도 없이 개헌 날짜부터 투표 날짜부터 5월 9일 하자고 질러버립니까? 이거 시정 잡혀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죠. 국회에서 여야 사당 간에 최순실을 너무 최순실한테 배웠어요. 명분은 그럴듯하죠.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회 사당 간에 그동안 아무리 자포자기라도 개헌 협상에 의해서 거의 얼추 합의가 됐잖아요. 그냥 이번에 이 개헌 논의는 이미 18대 국회 때부터 마음을 비우세요. 12년 전부터 18대, 19대, 20대까지 들어서 안민석 의원. 응?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우리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흔쾌히 답할 수가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우리는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찾은 대답이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역사에 남을 특검이죠. 네. 향후 아마 모든 특검의 교과서가 될 최순실 특검을 특검팀에서 특별수사를 지낸 이정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검 끝나고 나서 주변에서 수고했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 반드시 짚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네, 공장장님이 특검을 특검하라 네. 했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긴 초반에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냐면 이거는 이제 그 전현직 검찰에 계신 분들 중에 박영수 특검의 임명을 보고 이분이 과연 결기 있게 하겠느냐. 네네. 그래서 왜냐면 과거의 특검들이 워낙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결과를 못 맞습니다. 내고. 네. 근데 이제 박영수 특검의 그 성격상, 성격상, 야, 이런 수많은 압박을 과연 쳐내고 하겠느냐고 하는 회의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결과는 정 만들어 놨지만 초반에 그런 회의론이 있었던 거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특검 거론이 될 때 사실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박영수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같은 법인에서. 같은 법인에서. 자, 그렇게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역사에 남을 특검이 됐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주변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돌아오면 술 한잔 하자, 한잔 사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합류하게 되신 거는 같은 법인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한 6년 전부터 같은 형사팀에서 모시같이 일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적, 아니면 어떤 결단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법인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뭐랄까, 특검과 뗄래뗄 수 이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뗄래뗄 수 없었을 아마 헌재 판결. 네네. 그것도 그 긴장된 마음을 보셨죠, 당연히.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긴장된 마음으로. 당연한 결정, 인용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내신 분으로는. 그리고 그 당일날 그 주문 초반에 읽어 내려갈 때 쫄리셨죠? 초반에 그랬는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앞에서? 네. 뒤에서 반전이 있겠구나. 네, 그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러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끝나고 그날 저녁에 특검님이 소주 한잔 하셨죠. 특별사 가더라고. 그 자리에서 니들 안 쫄았어? 이런 얘기가 안 오갔어요? 그거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그러셨겠죠. 사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복귀했다면 특검에서 계셨던 분들의 앞날이 굉장히 먹구름이. 아니 뭐 혹시나 다른 결정이 나오면 이민을 가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워낙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워낙 그냥 있는 그대로 수사했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특검도 특검이지만 검찰 특검 할 거 없이 정치적 고려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 국민적 여론이 이제 뒤에 뒷받침이 된 건 분명하고요. 또 상당히 타이밍도 좋았어요. 운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 언론이 호의적이었고. 그다음에 국민들 촛불 여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살피지 않고 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정말 사건만 본 거죠. 네.
보통 사건을 잡아놓고도 여기 어디까지 요리를 하냐 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어쨌거나 개인적인 그 특검님 개인적인 그 인간관계 거기에는 많은 손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근데 뭐 변호사 더 이상 안 하실 각오로 사실은 저 특검직을 수락을 하신 거니까. 누가 제일 어려웠어요 수사하기가?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건 최순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니까요. 아 묵비권.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갑자기 뭐 민주특검이 아니다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줄 모르니까 맨 마지막에는 저희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혹시 다른 얘기를 할까봐 녹음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녹음을 못 하겠답니다. 아 녹음도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저희 밖에 나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죠. 그렇죠. 강압적인 수사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땠어요? 그분도 워낙 법률 전문가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블랙리스트 수사는 워낙 주변에 충분한 증거와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수사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잡을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그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어떤 계기나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이게 아무도 예상치 못했잖아요. 특검팀 내부에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 못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청문회에서 이제 유진용 장관의 진술이라든가 증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했던 건 청와대 문체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와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2차 압수수색 때요? 네, 이제 처음에 1차 압수수색을 갔을 때는 그렇게 건진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2차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부에서? 예, 어디에 가면 무슨 자료가 있으니 거기를 꼭 압수수색 해달라. 그리고 압수수색 해달라. 우리를. 그리고 거기에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료들이. 그러니까 문체부 내에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털고 나가야 된다. 문체부 내부에서 지금 제보가 오잖아요. 우리를 여기를 압수수색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있어. 문체부 관계자들도 와서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을 해주셨고요. 문체부 내에서 이 기회에 우리가 깔끔하게 털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다 특검하게 넘기는데 그 방식을 압수수색으로 우리를 털어달라고 한 거군요. 말하자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네요. 네. 여기서는. 예. 블랙리스트 수사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내부 협조였죠. 내부 제보. 워낙 문체부 내부에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소리가 오랫동안 누적돼 왔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하고 특검이 제대로 한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다 넘겨버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삼성 영장 첫 번째 기각됐을 때 그 재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보강했잖아요. 무슨 나중에는 그 첫 번째 영장으로 발부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보강됐을 때 워낙 풍성해서 이 자료를 그냥 놓칠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방향을 그렇게 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분이 누구예요? 물론 그 당시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안종범 수첩이죠. 네, 안종범 수첩 안에 이제 삼성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뭐 박상진 씨의 그 대표의 뭐 그 휴대폰 뭐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인 자료가 됐죠. 제 말은 방향을 그 소위 압수수색을 하고 또는 기소를 할 때 혐의점들을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 틀게 만드는 데 기여한 관점 전환도 있었습니다. 관점 전환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의 전체적인 승계 작업이라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이제 좁게 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합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측면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 이게 승계 작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제 그 시작에 그 논의를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안종범 수첩에 이제 빠진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삼성과 연계된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 추가 서로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나온 이후,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 이후에 최순실과 연관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에 안종범 수첩은 본인이 사임하기 직전까지도 작성이 돼요. 바로 직전까지도 삼성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직전까지도? 청와대를 나가기 직전까지? 네. 그걸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 같은 거 있나요? 하나 정도 던지고 가셔야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요. 이게 자칫하면 피해 사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중에 공소유지라든가 또 지금 현재 검찰이 또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혹시 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피해 사실은 아닌데 재밌는 삼성과의 어떤 숨겨진 일화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심스럽네요. 예. 자, 그러면 나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이 최순실 씨 재산에 관한 추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워낙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최순실 씨 추적에 관해서는 거의 그냥 겉만 약간, 이상하다 정도 파악하고 끝나버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인력하고 시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팀에 특별수사관 8명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적인 문제가 뭐죠? 우선은 이제 최초의 최태민 재산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쪼개서 팔려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땅이 넘어가면 이제 자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을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요청을 했어요. 협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영장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1970년대 얘기잖아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영장을 받아오라고 하면, 결국 자료를 못 주겠다는 얘기고, 그 자료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수사를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 이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없어서 그랬네요. 기본적으로는. 첫 출발부터 안 된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자의 진술을 받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거의 사람 키높이 이상 파악을 해서 연결해서 땅이 팔려가는 과정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은 넘어갔는데 이후에 그쵸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자료가 있어야 세금을 냈는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돈이 숨어버렸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계좌들을 통해서 돈 자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특검을 요청해도 안 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편으로는 원론으로는 맞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원론으로는 맞지만 특검이 하는 일을 모를 일은 없을 것이고 이거는 아직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막고자 하는 새가 살아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수차례 보냈어요. 저희가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나중에는 자료 협조가 아니고 아예 그러면 그쪽에서 일부 수사를 해서 넘겨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진들이 이상한 거 파악해 달라.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확인해 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일체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출발을 못한 거구나. 그러면 실제 이 조사를 막는 세력이 있다고들 판단하셨어요? 근데 음모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분명한 건 그 관련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세력이 살아있군요. 왜냐면은 목적도 분명하고 의미도 분명하고 그다음에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건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데 협조를 하는 게 보통은 개인정보 위반, 개인정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넘겨줄 수 없다 그런 거죠. 야, 금강원도 마찬가지였고요. 새가 살아 있었군요 아직도. 그러면 그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산을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100여 명이 2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안원구 전 국세청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특검 자체를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보강해서 1년 내내 해야 된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별도의 팀을 꾸려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직접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이거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관련 기관의 협조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되는 계좌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사팀들이 경험이 많은 수사팀들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시간, 특히나 그 외국 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해외 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추적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인원도 보강돼야 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요. 지금 특검팀이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늘려서 한 1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과장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네. 가장 아쉬웠던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도 안 되고 좀 아쉽다는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일단 당시에 저희 쪽에 직접 오셔서 조사를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80대 되는 노신사였는데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제가 정확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 의대 학장이셨대요. 그분이 납북이 되셨는데 그분 유가족들이었습니다. 봉천동의 숫고개 일대 8만 평인가요? 그 땅 자체가 원래 그 집안에서 내려왔던 상속자들이죠. 근데 갑자기 그 땅이 바뀝니다. 주인 이름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뀝니다. 본인들 땅이었는데? 자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19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큰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재산을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땅을 그런 방식으로 뺏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의 땅을 그냥 명의를 변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납북된 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권리를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에 대해서 조사가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에 그 땅이 누구 명의로 넘어갔냐면 보안사 직원 명의로 넘어갔고요. 보안사. 그리고 땅이 쭉 팔려 나갑니다. 쪼개져서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가 보안사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진술서도 저희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은 강압에 의해서 소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들 땅이었는데 예. 자기 선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 몇만 평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이 바뀌었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가봤더니 보안사가 가져갔고 그래서 보안사한테 소를 제기했더니 보안사 직원이죠. 개인 직원. 개인 직원이 했을 뭐 위에서 날려왔겠죠. 그리고 그 땅 실제로 그럼 그 돈이 팔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바로 그 즈음에 유경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어머나! 그런 식으로 유경재단의 자산이 축적되었다. 아니 그렇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한 분이 있다는 거죠. 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됐지? 그분은 이제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되었는데 더 이상 앞으로 진척이 안 됐고 당사자들이 다 부인했고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할 수 없었던 부분. 최순실 게이트의 특징은 보통 다른 특검하고는 다르게 다른 사건들은 1년 전에, 2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벌어진 그 현재 진행형에 가까운 사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잖아요. 이건 뭐 30년씩 거슬러 올라가는 게 보통이니까요. 이걸 하려면 별도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특검이라는 제도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건 사건에 적합한 제도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도적 특검법상 여러 가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공수처 비리수사처라든가 하는 상설 기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환수위원회라든지 뭔가 하나 특별히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그분들 가정은 완전히 한을 품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분들은 말씀이 그거예요. 땅을 찾겠다는 게. 이제는 그건 아니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좋습니다. 진실만은 밝히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80주 넘은 분이. 그래서 서류를 본인이 수십 년 동안 보관해왔던 서류를 들고 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겠죠. 딱 한 건만 있었겠습니다. 이거 알면 알수록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네요. 교과서죠, 교과서. 특검의 교과서를 앞으로 계속 거론될 예정이고, 거기서 특별수사관을 지냈던, 이정훈 변호사 오늘 만나봤는데, 제가 얘기를 보니까 오늘 하루만 만날 일에 앞으로 몇 번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처 사시죠? 네, 바로 옆입니다. 앞으로 자주 모시는 걸로 오늘 1차 출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이거 찾아라.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E.com 자, 유난히 발음이 안 좋은 목요일에 불친절한 애였습니다. 원래도 안 좋은데 목요일은 혀에 버터를 두른 것 같은 혀가 막 미끄러집니다. 자, 이곳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입니다. 네, 8시간 시차를 극복하고 요금도 장난 아닌 3G로 매일 뉴스 공정을 듣고 있습니다. 알제리 날씨 좀 부탁드려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습니다. 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듣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 지역이 많은 교민이 있는 뭐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많이 듣고 계십니다. 네. 도대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문자나 앱에 댓글 좀 남겨봐 주세요. 네. 여기서 듣고 있는 줄 몰랐을걸? 네. 이런 문자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에 대한 문자도 꽤 많습니다. 여자였냐고. 자꾸 여성이라는 말을 저희가 자꾸 몇 번이나 알려드릴 때도 좀 더 소개해드릴 텐데 지금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배우 손숙 씨의 조카분이 영국에 거주하는데 조카분 부부가 매일 뉴스 공장을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고. 김원준 씨가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다고. 참 눈들이 정확하네 이분들이. 네, 전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네. 이런 분은 참 좋아요. 이렇게
눈이 정확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성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MIT 도시계획과 박사님 출신은 국내에 한 분밖에 없는 현재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김어준 총수님 뵈면은 좀 확실히 속물이에요. 속물이에요? 아닌 척하면서 학벌 따지고 말이지. 학벌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네. 조금 아까 그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다는 네. 정말 세상에서 섹시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헤어롤 2개를 마시면 됩니다. 지난주일에 광장에서 네.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헤어롤 2개를 말고 왔어요. 큰 유행이었어요. 큰 유행이라서 하셨어요? 저는 안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약을 하나 하자면 제가 다음 주일까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총수 머리에 헤어롤 2개를 말고 인증샷을 찍어서 제가 어딘가에 올리는 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징그럽네요. 정말 헤어롤이 나라를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성을 구원을 했습니다. 위로가 그래서 됐죠. 제가 오늘 칼럼도 쓰고요. 칼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 칼럼 안에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집에다가 미용사 들이지 말고 가발 쓰고 좀 다녀라. 그 똑같은 머리 하려고 그러면 가발이 최고다. 5분이면 현장 갈 수 있다. 아니 근데 참 저도 의문은 의문이었어요. 그날 혹시 외출이 있나 싶었는데 외출이 없었어요. 그렇죠. 미용사 두 양반이 갔는데 그래서 오늘 무슨 공식 행사가 있거나 외출이 있거나 했는.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안 갔다 그러잖아요. 네. 왜 집에 있는데 가죠? 그 미용사들이?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데 가는 게 글쎄 뭐 여러 가지 억측까지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첫 손님으로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말 제가 여러 이런 소리 쓰면 안 되지만 정말 일하는 여성으로서 말할 것도 없고 여성으로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여성입니다. 저도 헤어롤 달고 바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씩 그런 거 꼭 있다면서요? 있어서 저는 오죽하면 헤어롤이 그 분홍색이 아주 전형적인 건데 저는 까만색을 마련해놨어요. 혹시라도 있으면 그럴까봐. 아니 저도 이게 일하는 여성이거든요. 나중에 듣고 보니 그 장면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저런 실수를 했고. 그럼요. 아차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는 항상 자기들이 바쁘거나 정신없었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위로가 확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찡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헤어롤을 달고 기계가 시켜봤어요. 기계가 했다 생각해보세요. 헤어롤 정말 미웠을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지난주일에 왜 4대강 수문을 요새 열까 갑자기 그거 가지고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해달라라는 요청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유일한 전직 예우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이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까 수문만 열 게 아니라 4대강 사업 이 재앙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4대강 근데 제가 이거를요 하나하나 참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포인트는 지난주는 잠깐만요. 지난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혹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4대강 수문을 갑자기 개방했어요. 개방하라고 안 하는 것을 갑자기 개방했는데 왜 이 시점에 할까? 이게 지난주의 의문이었고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정부가 들었을 텐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던 4년 동안 모르쇠 하던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고 면책 받으려고 하는 면책용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는 이 보수 복원 그러니까 AS 그 무료로 AS 줄 시간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될 수 있는 뭔가 하자가 생기면 시점이 됐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다.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수문을 이제 개방했다. 왜냐면 수문을 개방해야 수위가 낮아지고 그 안에 무슨 짓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고 거기 보면 하자보수거리가 넘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번 주는요? 근데 오늘 아주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얘기를 그냥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뭐 수질이 나쁘고 재앙이고 뭐 지난주일에는 며칠 전에 였을 거예요.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재난지구로 국가 재난지구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금 재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경단체가 그 찍은 영상이나 그런 게 이제 공중파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그리고 이게 우리 보통 도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보는 데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면 썩었어 그냥.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요 냄새도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날벌레들이 엄청나가지고 그리고 그 여주에 쌓아놓은 그 모래들은요 지금도 모래 폭풍이 거기서는 사막이에요 완전히. 그런 일이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이라는 게 물이 계속 흘러서 읽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좀 혼탁하다 하더라도 강이라는 게 가진 이미지 계속 물 흐르고 샘물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수구가 됐어요. 강이 아니라. 그래서 실지령이라서 하는. 그래서요. 썩었어.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님과 연결해서 이게 재앙 프로젝트고 재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다들 알게 됐는데
몇 가지 의문을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환경단체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 당시에 한 60% 이상이 반대를 했거든요. 꾸준하게. 네. 근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4년, 5년 만에 다 끝낼 수 있었을까? 왜냐면 우리 보통 국가 프로젝트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 10여 년 이상 걸리고. 이게 왜 가능했을까?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앙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저 같은 전문가만 반대한 게, 문제 지적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 재앙에 대해서는 환경부 밑에 그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시스템 문제 다 녹조, 적조 문제 다 저걸 했었거든요.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이걸 밝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제 앞으로 4대강도 다시 한번, 글쎄 특검을 해야 될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청문회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문제인 게 말이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이 국정농단은 사실 그동안 다 물밑에서 있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드러내가지고, 금방금방 사람들이 분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화면까지 했는데, 사실 4대강이라고 하는 거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앞으로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의 정말 결정의,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메커니즘과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솔직히는 몇 개 비선의 문제잖아요. 비선이 그 짓들을 했고, 그 바깥에 있는 비선 했잖아요. 근데 4대강 사업이 이렇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비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공식 라인들이 다 같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있네요. 다 완전히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순실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거고요. 누군지는 제가 여기 얘기는 안 해요. 최순실이 안에 있었다. 그런 사람이 안에 있었다. 공식 라인에 있었다. 그리고 공식 라인에 어디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나요? 국회에도 있었고 국정원에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원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있었고, 대학사회에서도 있었고, 언론에도 있었고, 언론은 국정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모든 기관들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4대강이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들어낸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이 어깨 걸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대통령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한 거죠. 그렇게 되기가 무지 어렵거든요, 솔직히는. 근데 그거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다 대통령이 하자고 그래서 한 거고 다 그러는데 제가 왜 사람들이 여태까지도 지금 잘 지적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몇 가지를 포인트를 둡니다. 이게 그렇게 빨리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게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4대강 살리기라고 지었고, 운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일 저거한 게 뭐냐면은 법에서 말이죠. 우리 가장 국가 사업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타당성 검사입니다. 맞아요. 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요. 이게 국가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일인가 아닌가. 500억 이상이면 모든 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보통 2년 걸려요. 보통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바꿨습니다. 그거를 시행령에서 바꿨어요. 대통령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의 위난 상황에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거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타를 제외할 수 있다라는 아주 끝에 요만한 조항 하나를 만듭니다. 국가 재난 시에는 재난 시가 아니라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요 하나를 딱 하나 함으로 해서 이 엄청난 농단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국정에서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시행령만 바꿔가지고 하는 짓이 많았어요. 아예 법도 안 바꾸고 국정교과서 바꾸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말 그런 꼼수들을 공식 라인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그거 하나 바꿈으로 해서 모든 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최소한 2년 이상 해야 될 일을 타당성 조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문구 하나. 그러니까 그 문구가 그건 줄 몰랐죠, 일반인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22조 중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예 안 받은 것 같아요. 1.2만이. 1.2만.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정도만 돼요. 나머지는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냥 돈을 써서 과연 제대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돈부터 막 써버린 거죠. 돈부터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 메커니즘이 그리고 누가 수혜가 거기 있었나? 물론 위에는 대통령이 있었겠지만 국무총리 당시에 국무총리부터 그거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그동안 감사원이든 조사평가위원회에서든 이 공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먹었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해먹은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요렇게 해먹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작은 법률 문구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된 모든 이들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부여하거나 기여해서 결국 이게 가능했는가. 백서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가능했던 게 수자원공사의 그중 22조 중에서 8조를 갖다가 떠넘겼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수공회, 이거는 그래도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수공회에서는 네. 자기네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엎었으면 자기네들은 부채만 늘어나고 그렇죠. 앞으로 지금도 뭐 한 3천억씩 그렇죠. 이자 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물론 그것도 국가 지금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문제가 될 줄 아니까 이거는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당연하겠죠. 안 해도 그럴 때 무슨 짓을 했느냐. 이사 바꿉니다. 이사 바꾸는 거. 이사 바꾸고 거기에서 보고 올라오는 거 다 바꿉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거는 경영평가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문제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바꿔가지고 반대가 있는 걸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미르재단, K재단 이런 거 흔히 쓰는 수단을 아주 공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학 사회가 여기에 사실 꽤 공개적으로 꽤 공개적이 아니죠.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대학 사회에 뭐 전문가라 하는 분들이 나와서 사대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견해를.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럴 때 제가 MIT 박사 티를 좀 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서 말이죠. 과학에서 일반 과학에서 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일 때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세상에 없잖아요. 문제가 아직 그리고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일단 시험적으로 먼저 해본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네네. 이게 뭐냐면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당시에도 4대강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 그렇게 16개 나중에 그것도 처음에 3개에서 8개 16개 늘어났지만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다들 그 얘기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 작게만 해보자. 작게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근데 이게 상식이자 MIT에서 쓰는 상식입니다. 어디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쓰는 상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 친구들은 다 위원회 어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권과 연결돼 있다 자신의. 그리고 뭐 기업에서도 그냥 그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삼은 거는 대기업의 담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좀 벌금도 물고 그랬던 거 아시죠? 벌금 안 내고는 있지만. 근데 얼마나 대기업은 웃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가 잘하는 거 했듯이 이명박은 자기가 잘하는 건설 대기업들 조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다 목에다가 점점 많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흥분하시기 시작했어요. 전문 분야다 보니까. 아니요, 전문 분야가 아니고요. 정말 박근혜는 수치라면 이거는 분노거든요. 정말. 뭐 사람들마다 조금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걸 한 거 보면은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분노를 또 했느냐. 거기서 국토부가 한 짓을 보면. 왜냐하면 국토부가 국토부에 정종환 장관이 없었으면 이거는 절대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왜 어떤 결을 이렇게 왜냐하면 정종환 장관이 그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국회에 나와서 방패 역할은 다 했고요. 제가 뭐 주로 쏘는 역할을 했지만, 정종환 장관님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솔직히 산하기관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사실 학계나 이런 부분에를 다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국토부 아니겠어요? 더구나 기업들은요. 국토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항상 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병정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의 담합이나 이런 거의 문제를 국토부가 몰랐느냐?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요. 거기서 지금 이게 턴키 입찰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뽑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세요? 그거를 뽑는 과정에 국토부의 과장을 내보냅니다. 심사위원으로.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내부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떤 재벌이 어떤 만큼을 가져갈지를 컨트롤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그 너 다음에 이만큼 먹어, 너 이만큼 먹어.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교통 조율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22조가 한꺼번에 떨어졌다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지만 턴키 입찰에서요. 통상적으로 이게 이른바 이게 결정이 되는 게 몇 %에서 결정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보통은 70%에서 한 75% 사이입니다. 가끔 65%도 있지만. 낙찰가가. 그런데 우리 4대강 사업은 얼마였게요? 90%. 94%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저는 뭐냐면 뺑땅을 치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거는 저는 그거는 청소년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안에다 끊임없이 비용을 쓰깁니다. 홍보 비용. 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차대강을 20분 만에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오늘 이 문제 제기의 핵심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몇몇 개인이 욕심을 냈거나 그렇죠? 혹은 대통령 혼자만의
엉망이거나 이게 아니라 같이 해먹은 시스템이 있다. 구조적으로 국정 메커니즘을 그렇게 돌아간 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네, 그 백서가 필요하다. 자, 그 작업을 아마 백서만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참네. 처벌도 이루어져야지만 심판도 이루어져야죠. 응징도 이루어져야죠. 하지만 백서가 더 중요하다가 오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